조선 한양 땅에 남부러울 것 없는 거부 최판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배 다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심술보였고 둘째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누운 최판소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당연히 반반씩 나눠주겠거니 하고요. 하지만 최판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에게는 집과 논밭 그리고 금고의 열쇠를 모두 주거라. 첫째 아들은 입이 귀에 걸려 덩실덩실 춤이라도 칠 기세였습니다. 그럼 둘째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사람들이 묻자 최판소는 힘겹게 손을 들어 구석에 서 있는 허름한 하녀 복순이를 가리켰습니다. 둘째에게는 저 아이 하녀 복순이와 낡은 비단 10필을 주마.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알짜배기 재산은 형이 다 차지하고 동생은 고작 하녀 한 명이라니요. 사람들은 혀를 찾고 형은 동생을 비웃으며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황당한 유산상 속에는 최판소의 엄청난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쪽박 찬 줄 알았던 막내 아들이 어떻게 형을 제치고 조선 제1의 부자가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인생 역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막내 도련님 기가 막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곰팡내가 날 것 같은 오래된 비단 10필과 눈만 껌뻑이고 있는 하녀 복순일 뿐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도 없구나. 도련님이 땅을 치며 한탄하자 조용히 있던 복순이가 나섰습니다. 도련님,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저 비단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복순이는 비단을 들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캐온 쪽풀과 붉은 잎꽃을 찍어 물을 들였습니다. 칙칙했던 비단은 어느새 밤하늘 같은 쪽빛으로 또 어떤 곳은 노을 같은 붉은 빛으로 화려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복순이는 그것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판 게 아니었습니다. 양반집 마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쳤지요. 이 비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와서 화원이 그린 그림보다 색이 곱고 궁궐 상궁들도 탐내는 색감이옵니다. 딱 한 필 남았습니다. 복순이의 말솜씨는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지나가던 마님들의 발길을 꽉 붙들어 맸습니다. 비단 10필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그것도 평소 가격의 10배나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도련님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복순아, 너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느냐?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판서 어르신께서 생전에 어깨너머로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도련님, 이 돈으로 이제 갓과 망건을 사서 다시 팝시다. 한양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몰려올 때입니다. 복순이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복순이가 사들이는 물건마다 대박이 터졌고 막내 도련님의 쌀떡은 날이 갈수록 채워졌습니다. 한편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내 동생 꼴 좀 보게. 하녀 데리고 나가서 굶어 죽지는 않았나 몰라. 형은 매일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주변에는 돈 냄새를 맡은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였습니다. 어르신, 저기 황해도에 금광이 터졌답니다. 지금 투자하면 10배로 불려드립니다. 귀 얇은 형은 집문서, 땅문서를 저당 잡혀 그들에게 돈을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금광은커녕 돌덩이 하나 나오지 않는 폐광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돈을 들고 튀었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불과 3년,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공중분해되는데 걸린 시간은 딱 3년이었습니다. 형은 길바닥에 나앉아 깡통을 차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날, 형은 배가 너무 고파 염치불구하고 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생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고 꽃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기웃거리던 거짓골의 형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복순이었습니다. 아니, 큰 도련님 아니십니까? 복순이는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녀가 아니라 어엿한 안주인 포스가 흘렀습니다. 형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안았습니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동생은 형을 안방으로 모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타마, 내가 어리석었다. 아버지가 너에게 하녀를 준 것은 나를 골탕 먹이려던 게 아니었어. 그제야 형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형은 재산이 있어도 지킬 능력이 없는 위인이고 동생은 맨주먹으로도 일어설 그릇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불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복순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 집도 이 재산도 다 복순이 덕분입니다. 복순이가 아니었다면 저도 길바닥을 헤맸을 겁니다. 사실 동생은 복순이의 지혜와 착한 마음씨에 반해 신분을 뛰어넘어 그녀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후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과 복순이는 형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에게 창고지기 일을 맡겼습니다. 형님, 공짜 밥은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형은 동생 밑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복순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이를 하녀가 아니라 활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과 복순이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되었고 그들의 집 앞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의 유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재산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재산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혹시 겉모습만 보고 귀한 보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